늦가을 경상북도 산간의 작은 마을은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기와집 마당에서 13살 김은주가 빨간 치마를 팔랑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천천히 뛰어라. 넘어진다. 어머니 박순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바늘에 실을 꿰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은주의 까만 머리칼을 비추자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는 새 오빠들이 모두 학교에 간 뒤 혼자 남은 집에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핀 코스모스를 꺾어 머리에 꽂기도 하고 닭들에게 모이를 주며 혼자서도 잘 놀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꽃처럼 예쁘구나. 아버지 김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은주만을 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리본, 부산에서 가져온 과자, 대구에서 가져온 예쁜 머리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뭘 가져오셨어요? 은주가 아버지 품에 안기며 묻곤 했습니다. 정우는 딸을 높이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집의 꽃이 뭘 좋아하는지 아버지가 모를 리 있겠니? 오빠들은 그런 아버지와 은주를 보며 질투하기도 했지만 막내 여동생이 귀여워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큰오빠 민수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둘째 오빠 민철은 은주를 어깨에 태워주었습니다. 막내 오빠 민호조차 자신의 과자를 은주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은주는 정말 복받은 아이야.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내아이 셋을 낳고 마지막에 얻은 딸이라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은주가 부러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출장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해방 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 멀리, 더 오래 다녀야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돌아오세요? 은주가 아버지의 옷깃을 붙들며 물었습니다. 보름 정도 걸릴 거야. 우리 꽃이 아버지 기다릴 수 있지? 정우는 은주의 볼에 뽀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순자도 바느질 일이 늘어나면서 이웃 마을까지 품을 팔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에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오빠들은 학교를 마치고 산과 들에서 놀다가 어둑어둑해져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은주 혼자 집을 지키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방에서 인형과 이야기하고 부엌에서 감자를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추워지고 해가 일찍 지면서 집은 다른 곳이 되어갔습니다. 바람소리가 무섭게 들리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은주는 대문 앞에 서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찬바람이 치마 속으로 들어와 다리가 시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은주 많이 추웠지? 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고 온 손은 바늘에 찔린 상처투성이었고 어깨는 굽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저녁, 은주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떠 있었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평상시라면 아름다운 풍경이었겠지만 13살 소녀에게는 그저 적막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꽃이라 불리며 모든 사랑을 받았던 은주였지만 이제는 그 사랑들이 하나둘씩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혼자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오빠들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될 것이라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따뜻한 저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은주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 봄, 진달래가 만발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혼자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웃 마을로 바느질 일을 하러 갔고 아버지는 또다시 먼 길을 떠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큰오빠 민수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18살이 된 그는 어느새 어른 남자의 체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은주야, 공부하고 있었구나. 민수가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빠, 오늘 일찍 왔네요. 응, 너와 둘이 있고 싶어서. 민수의 손이 은주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그 손길이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민수의 팔이 더 강하게 감쌌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만이 은주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오빠 민철까지 합류했습니다. 16살인 그는 큰오빠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저항하려 하면 민수가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해봐.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우리가 내 오빠인데 누가 믿겠니? 민철도 거들었습니다.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누가 믿어줄 것인가? 어머니가 믿어줄 것인가? 아버지가 믿어줄 것인가? 막내 오빠 민호까지 가담하게 된 것은 여름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14살인 그는 형들의 눈치를 보며 따라했습니다. 은주와 1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오빠였는데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민호 오빠만큼은. 은주가 간절히 바랐지만 그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은주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형들을 따라했습니다. 은주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야,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니?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어줄 것인가? 오빠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항상 반에서 상위권이었던 은주가 중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봐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공부 좀 제대로 해라. 어머니 순자가 성적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오빠들은 다들 공부 잘하는데.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은주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밝고 수다스럽던 딸이 말수가 줄어들고 성적까지 떨어지자 답답했습니다. 혹시 나쁜 친구라도 사귄 거 아니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순자의 질문들이 은주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정작 진짜 문제는 집 안에 있는데 어머니는 바깥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 만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예전처럼 아버지 품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서서 아버지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우리 꽃이 왜 그러니?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나? 정우가 팔을 벌렸지만 은주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요즘 은주가 이상해요.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순자가 남편에게 불평했습니다. 사춘기인가 보다. 여자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에게는 장사일이 더 급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정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4살 소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은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얼굴빛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요즘 너무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은주는 신경 쓸 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 은주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살아남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14살밖에 안 된 소녀였지만 그 순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은주의 발걸음에는 전에 없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958년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방에서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복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하복부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은주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파. 은주가 신음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치마 밑으로 따뜻한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려다본 순간 온 세상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피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피였습니다. 은주는 공포에 질려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읍내에 일을 하러 갔고 오빠들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은주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1시간 후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집에 돌아온 아버지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아버지 왔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이상하게 여기며 은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딸과 사방에 흩어진 피.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주야. 정우가 딸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은주의 숨소리는 가늘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우는 서둘러 은주를 업고 마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늘길을 미끄러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병원에 도착한 정우가 외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은주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진찰을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따님과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성적 학대를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랫동안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출혈이 생긴 겁니다. 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가 우리 은주한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거실에 오빠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수, 민철, 민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은주가 병원에 입원했다.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주가 왜 병원에? 민수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은주가 오랫동안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정우의 말에 오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고 민철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이 했나? 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실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민수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다시 묻는다. 너희들이 은주한테 그런 짓을 했나?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막내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으악! 정우가 울부짖으며 민수에게 주먹을 휘둘렸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주먹을 맞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놈들아, 어떻게 내 여동생한테... 정우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민철과 민호에게도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정우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결국 누군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빠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차가 오빠들을 싣고 떠나갔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상황을 들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내 아들들이 내 딸한테...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은 소문으로 뒤덮였습니다. 김씨네 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아들이 여동생을...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집은 이제 끝장이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은주를 제대로 지켜야겠다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병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 같은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958년 가을, 김정호 가족은 대구 외곽의 작은 달동네로 이주했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와 이불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호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습니다. 새 집은 산비탈에 자리한 판잣집이었습니다. 방 2개와 부엌 하나뿐인 작은 집이었지만 은주에게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방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어머니 순자가 은주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중앙여자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아무도 은주의 과거를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교실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 아이 되게 이상해. 왜 혼자만 있지? 말도 안 하고.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은주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오빠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은주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은주야, 괜찮니? 정우가 딸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은주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 꿈을 꿨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정우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잖니. 정우는 매일 밤 은주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의 충격으로 은주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자가 딸이 좋아하던 계란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맛있지는 않았지만 은주는 고마운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은주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몰라서 미안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도 울컥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은주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악몽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밥맛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수업에는 집중했습니다. 성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주, 이번 시험 잘 봤네. 담임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은주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은주에게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이 책 재밌게 읽었어. 같이 이야기해 볼래? 그 아이는 박미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은주에게 먼저 다가온 친구였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조용한 친구가 좋아.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주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봄이 다가올 무렵 은주는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대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은주야, 이제 좀 어떠니? 정우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 때문에 미안해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하니? 정우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앞으로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살아볼게요. 은주가 다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가장 소중하니까. 정우가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산에 갔다. 무서웠던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 미정이라는 친구도 생겼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은주가 또박또박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글씨체가 예전보다 단정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마음속에도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괜찮아질 거야. 은주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에는 전에 없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대학 강의실에서 교육학 교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교육이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품는 일입니다. 그 순간 은주의 가슴속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업이 끝난 후 은주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캠퍼스를 걸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민수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은주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2년을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어느 가을 저녁 은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에게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들어드릴게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침묵, 혼자 견뎌낸 고통의 날들, 모든 것을 쏟아냈다. 민수는 끝까지 들었다. 판단하지 않았고 위로의 말로 서둘러 덮으려 하지도 않았다. 고마워요, 은주씨. 이야기해줘서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초등학교 교실에 서면서 은주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그들에게 자신이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주었다. 선생님, 저 어제 또 혼났어요. 수줍게 다가온 지연이가 속삭였다. 은주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지연아, 너는 혼나서 나쁜 아이가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소중한 아이고 선생님이 늘 내 편이야.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은주는 과거의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며 은주 자신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 결혼 3년 차 첫 아이 서준이가 태어났다. 작은 손을 꼭 쥔 순간 은주는 울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민수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가 함께 잘 키우자. 두 번째 아이 미나, 세 번째 아이 지훈까지. 새 아이를 키우며 은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도 깨달았다.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은주는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했다. 30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주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할머니, 이 사진 누구예요? 6살 손녀 하린이가 낡은 앨범을 뒤적이며 물었다. 어린 시절 은주의 사진이었다. 웃고 있지만 어딘가 슬픈 눈을 한 아이. 할머니야, 아주 어릴 때 할머니도 저처럼 작았네요. 그때도 예뻤어요. 하린이의 순수한 말에 은주는 미소 지었다. 그 아이를 사랑하듯 어린 시절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7순이 넘은 어느 날 막내 아들 지훈의 제안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엄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화면 너머의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용기를 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은주입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저도 힘낼게요. 덕분에 상담받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엄마도 할머니 같은 분이시면 좋겠어요. 은주는 매일 댓글을 하나씩 읽으며 답글을 달았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1년간 이어진 유튜브 활동의 마지막 영상을 녹화하는 날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했다. 은주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70여 년을 살아오며 얻은 지혜와 평안이 담겨 있었다.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를 만들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두려움이 아닌 삶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가족들이 박수를 쳤다.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멋있어요. 요즘 은주의 하루는 평범하다. 아침에 일어나 민수와 함께 산책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가끔 아이들과 손주들이 놀러 온다. 어제는 서준이가 아내와 함께 왔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40이 넘은 아들이 건넨 말에 은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어느 화창한 봄날 은주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따스했다.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과 함께 살 줄 안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고 흉터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민수가 차 한 잔을 들고 나왔다. 뭘 그렇게 생각해? 그냥 고마워서. 뭐가? 모든 게.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50년을 함께한 부부는 때로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대화가 됨을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은주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아침에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결혼한다고. 그 아이가 벌써 30이라니. 시간 참 빠르다. 나는 지연이에게 말했다. 행복하라고. 사랑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때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되었다.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사람도 아픔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은주는 미소 지었다. 73년의 인생, 그 모든 것이 감사했다. 두려움 대신 삶을 선택한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작은 용기를 얻고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